고금 소총 특집. 이게 아닌 듯한 웃기는 옛 이야기 13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고금, 소총. 당치도 않는 말이죠. 어느 시골에 살이 판다는 좀 어둡지만 재산을 넉넉히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얼굴이 매우 예쁜 17살 된 계집종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만 지내고 집 바깥을 나간 적이 없어서 귀중처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비의 아버지는 여색을 몹시 밝히는 생원이었는데 그 예쁜 계집종을 속으로 탐했습니다. 저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계집종이 항상 안방마님 곁에 있어서 따로 불러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생원은 한께를 생각해내고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인 한의원을 찾아가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아프다고 할 테니 그때 자네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생기리라 보네. 한의원은 생원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생원은 밤에 갑자기 아픈 모습을 보이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생원의 아내인 안방마님은 하인을 시켜 아들에게 그 사실을 급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중하다는 말을 들은 선비는 곧바로 생원에게 문우를 드렸습니다. 문우는 우서른에게 안부 묻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요? 온몸이 아프고 한기가 심해서 견디기 힘들구나. 이렇게 말한 생원은 연신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이 흐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놀란 선비는 바로 한의원을 청해서 맥을 짚어보게 했습니다. 의원이 문 밖으로 나가자 선비가 따라 나가서 병세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한의원은 잠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며칠 전 내게로 왔을 때는 편찮은 기색이 없었는데 어찌 이리 위중한 상태가 됐는지 모르겠네. 나로서는 처방할 약이 없으니 빨리 다른 명의를 찾아 의논하여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더욱 놀란 선비는 매우 당황하여 한의원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가친에 대해 가장 잘 아시기로 의원님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마땅한 처방을 알려주십시오. 의원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도가 있으나 얻기가 곤란하네. 또 잘못 쓰면 해롭기에 이래저래 걱정되어 말하기 어렵네. 비록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힘을 다해 찾을 테니 제발 그 처방을 알려만 주십시오. 선비가 안달나서 거듭 간청하자 의원은 생원의 가슴과 배에 차가운 기운이 맺혀서 그렇다며 처방을 말했습니다. 먼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 7세 여자를 구해야 하네. 병풍으로 막은 따뜻한 방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가슴팍을 서로 대고 껴안고 누워서 땀을 내면 병이 나을 것이네. 이외에는 약이 없네. 다만 생각하니 16, 7세 여자로 천민이면 남자를 경험했는지 알 길이 없고 여염집 여자는 잠시 약으로 쓴다 하더라도 누가 허락해 주겠는가. 그래서 어려운 일일세. 마침 창가에 있던 선비의 어미가 의원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의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 약은 구할 수 있단다. 아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묻자 어미가 설명했습니다. 아무개 계집종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나간 일이 없고 남자를 경험한 바 없으며 나이가 금년에 17살이므로 한때의 약으로 쓰기에 맞춤이지 않겠느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선비가 누워있는 생원에게 그 말을 전하자 생원은 반신반의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약물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명의인 한의원의 처방이라니 한번 시험해봐도 좋겠구나. 그날 밤 온돌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생원을 먼저 눕게 한 후 계집종에게 옷을 벗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들은 방문 밖으로 나갔고 그 어미는 생원이 땀내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창밖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이윽고 생원이 그 계집종과 운우지종을 심하게 나누자 생원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앞을 막아서는 아들에게 생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가슴을 대고 땀을 흘리는 약이란 말인가. 이런 일이라면 어찌 나와 함께는 땀이 나지 않는단 말인가. 그에 대해 선비는 아버지의 병치료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전히 어머니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남자를 경험한 적 없는 처녀인가요? 무척 진지한 아들의 말에 생원 아내는 기막혀하며 말을 못했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배를 끌어안고 넘어질 정도로 웃었다고 합니다. 고금, 소청, 아무리 봐도 어느 고을에 부임한 사또가 아전으로부터 관상을 매우 잘 본다는 관상가 얘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동물을 비유해서 관상을 본다고. 호기심이 생긴 사또는 곧바로 그 관상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잘 본다고 하니 나도 봐주거라. 알겠사옵니다. 관상가가 대답을 한 후 사또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작고 귀가 길며 눈이 큰데다 치아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와 영락없이 토끼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사또가 화를 낼 게 분명하므로 관상가는 한참 살펴보고도 머뭇거렸고 더구나 아부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서 둘러댈 말도 꾸며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재촉했습니다. 이제 말해보거라. 그래 남 무엇이더냐? 마냥 시간을 끌속기에 관상가는 평소 성격대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옥기 송구하오나 사또께서는 토끼와 흡사합니다. 뭐라고? 범이나 용이 아니라 토끼라고. 기대밖의 말을 들은 사또는 수하에게 명하여 관상가를 감옥에 넣으라고 명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이놈을 즉각 옥에 가두거라. 이튿날 사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형리로 하여금 혹세무민죄로 관상가에게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사또는 음식도 주지 못하게 명하여 졸지에 관상가는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보다 못한 옥졸이 관상가에게 한마디 귀띔해 주었습니다. 사또는 칭찬을 무척 좋아하니 좋은 상이라고 말씀드려야 살아날 수 있다오.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소.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관상가가 약속하자 옥졸이 사또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관상쟁이가 나리의 관상을 저번에 잘못 봤다면서 다시 봐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를 데려오너라. 사또가 잠언 녹으러 온 듯 말함에 따라 관상가는 동원 마당에 대령했습니다. 사또가 관상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던데. 사또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려다봤고 관상가는 짧은 시간에 듣기 좋은 말을 하자 듣기 좋은 말을 수없이 마음을 다졌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아부한 적 없으나 자칫하다가 옥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관상가는 사또를 올려다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을 다시 옥에 가둬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나리의 관상은 토끼이옵니다. 고금, 소청, 재상이 잘난 아들을 다스린 비법. 재상의 아들이 20살 무렵 과거의 급제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에 두루 정통했던지라 유학 공부하는 유생들을 모두 자기 눈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영남 지방 아사로 임명됐습니다. 아사는
관찰사를 보좌하면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종사품 경력과 종호품 도사를 이루는 관직입니다. 이번에 영남 아사로 가게 됐사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뢰자 재상은 염려했습니다. 그 무렵 아사가 임지에 도착하면 그곳 향교 유생들이 아사 앞에서 경서를 읽어야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풀이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을 경우 아사는 낙제 유생에게 군액 충당을 명하는 관례가 있으나 웬만해서는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만하고 교만한 탓에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자 유생들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힐 때 반드시 지나치게 따지고 들어 많은 사람을 낙제시키고 군액을 부과하리라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공부 부족한 사람에게는 낙제점을 줘도 되지만 봐줄 만한 유생에게조차 그리하면 자칫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컸기에 재상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원성이 자자할 터이니 내가 그 기세를 한번 꺾어 놓아야겠다. 하여 재상은 아들이 출발 인사하러 왔을 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경서 강독을 감독하는 관리로 간다는데 경서 및 역사서에 담긴 글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5술에나 되는 책을 읽었는데 어찌 의문점이 있겠습니까? 이에 재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굳이 다른 책은 말하지 않겠다. 다만 한서 지리지만 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여럿 있단다. 하나 예를 들면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들어 통하지 않는 곳을 건너갔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배는 당연히 건너갔을 게다. 그런데 과연 수레도 건널 수 있는 것이더냐? 너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아느냐?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당황해하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재상이 이어 말했습니다. 옛날 요임금이 다스리는 조정의 뜰에 난 풀의 상태로 한 달을 알았는데 그 풀을 명협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명과 협, 두 글자 이름은 과연 무슨 뜻인지 너는 아느냐? 그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재상이 언급한 명협은 요임금이 다스린 조정에 난 상서로운 풀입니다. 초하룻 날부터 날마다 한 잎씩 나서 자라고 16세째부터 날마다 한 잎씩 시들어 금음의 이름으로 이로써 한 달을 알 수 있었기에 달력풀 또는 책력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재상은 그 풀의 우문에 다른 뜻이 숨어 있는지 물은 것이고 아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재상이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경서 강독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마땅히 마음 씀씀이를 조심하여 영남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들은 유의하겠다면서 해설을 청했습니다. 바라건대 그 의미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자세히 알려주마. 아들은 하직 인사를 올리고 물러나와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내내 해답을 찾느라 다른 생각을 일절하지 못했고 며칠을 끙끙대며 궁리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하니 참 답답하구나. 아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가운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잠을 설치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향교 유생들을 대상으로 강독을 받게 됐지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아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행여 유생이 어떤 문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지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까 우려했기에 그저 관례에 따르라고만 지시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낙제점 받은 유생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수고했소.
감독 간의 인사말에 유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끝냈습니다. 한편 경서 감독 임무를 마친 그는 급히 말을 몰아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계속 마음에 걸려 모든 생각이 거기로만 집중되어 다른 일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뒤 곧바로 여쭙습니다. 바라건대 지난날의 의문점을 듣고자 합니다. 거친 숨을 참으며 씩씩거리는 아들을 보면서 재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도 참 분별력이 없구나. 경서 및 역사서에 통달한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에 아들은 멍한 얼굴로 허탈한 상태가 되어 하염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잔치, 음식을 즐기는 처세술. 당대의 문장가로 유명했던 임제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젊은 선비인 임제는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걷다가 골목을 잘못 들어서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제상댁이 있었는데 마침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연신 코를 자극하자 임제는 그냥 돌아서기 싫어서 잠시 궁리했습니다. 아는 사람 집이라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전혀 모르고 친구에게 안면 없는 집이라고 말하면 함께 들어갈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임제는 그 주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댁 주인과 옛날부터 교분이 있다네. 자네도 나를 따라 이 잔치에 참석하겠는가? 자네에게 이런 인연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도 좋네. 친구는 임제의 말을 사실로 믿고 승낙했습니다. 거짓말로 일단 동의를 구했지만 동시에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므로 임제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왔다고 말하여 주인의 양해를 얻은 후 다시 나와서 자네를 맞아드리겠네. 자네 편한 대로 그리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한 뒤 친구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임제 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마중을 나오자 임제는 짐짓 않은 사이처럼 업인사를 하고는 말석에 가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상을 가져오자 임제는 여유롭게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며 음식을 즐기고 술을 마셨습니다. 누가 보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잘 아는 듯이 여겨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갈 리 없고 이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주인에게 임제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제야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임제와 동행한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손님 중에 낯선 객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마친 주인은 어이없어하며 혼자 말하듯 말했습니다. 예의 없이 남의 잔치에 끼어들다니 건방진 녀석이로군. 주인이 임제를 바라볼 때 다른 손님들도 일제히 임제를 쳐다보면서 힐난하는 눈빛을 보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나 임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만 이는 아무 일도 아니고 제 말을 듣고 나면 가소로워 배꼽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또 무슨 미친 소린가? 손님 중 한 사람이 대꼬리를 하자 임제는 시치미를 뚝대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문 밖에는 내 입만 바라보면서 술과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이다. 이 말에 주인과 손님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난 음식을 얻어먹고자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는 그 모습을 떠올리니 처량하고 가엽고 우습게 느껴진 까닭입니다. 손님들은 임제의 호기로움과 익사를 높이 평가하며 다투어 술을 권했습니다. 임제는 여러 선비로부터 잔을 받아 마신 후 한 마디 더했습니다. 제가 이 집과 인연이 있는 줄 아는 친구를 이제 불러도 되겠습니까?
주인과 손님들이 한바탕 또 웃은 뒤 드디어 밖에서 기다린 친구도 합석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친구는 임재가 여러 선비와 어울려 환담하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편 임재는 28세 때인 1577년 알성시의 급제에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관리들이 서로 비방하며 편가르는 모습에 실망한 데다 얽매임을 싫어하는 호방한 성격 탓에 벼슬의 환멸을 느껴 유람을 시작했으며 가는 곳마다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중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시조 한 수를 짓고 제사 지냈던 일은 매우 유명합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권할 이 없어. 그를 슬퍼하노라. 임재는 평안도 평사로 부임해 가는 길에 양반이 기생의 묘에 관복 차림으로 제를 올리고 제문을 지었다는 죄로 인지에 닿기도 전에 봉고파직을 당했고 그 시절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38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죽기 전 아들에게 왕이 아닌 제왕을 일컫지 못하는 못난 나라에서 죽으니 슬퍼할 일 없다면서 곡을 하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겼으니 인생이 기구한 셈입니다. 고금, 소청, 이게 아닌데. 가난하지만 심성 착한 노총각이 어느 날 숲에서 살짝 드러난 백골을 발견했습니다. 노총각은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고 사찰로 가서 죽은 이를 위한 불공도 드렸습니다. 누구의 백골인지 모르나 저승에서 편안히 머물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날 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위시오. 노총각이 상대방에게 정체를 묻자 고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생소선입니다. 기생이 여기 웬일이오?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 잠시 문을 열어주시면 설명드리겠사옵니다. 노총각이 방문을 열어주자 아름다운 여인이 안으로 들어와 사연을 말했습니다. 오래전 난리통에 죽임을 당해 숲속에 버려졌는데 오늘 님께서 저를 거둬주셨기에 감동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록 단 하루지만 나름대로 님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인은 노총각에게 누우라고 말하더니 온갖 극진한 봉사로 황홀경을 느끼게 해주었고 새벽에 첫 딸기 울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노총각은 난생 처음 경험한 쾌락의 절정의 즐거움을 맛봤습니다. 며칠 후 노총각은 이웃 마을에 볼일 있어 갔다가 호랍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그게 정말인가? 백골을 묻어줬더니 밤에 미녀 기생이 와서 자네를 즐겁게 해줬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다네. 노총각이 자기 마을로 돌아간 후 호랍이는 친구에게 생긴 일이 몹시 부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여 혹시나 해서 호랍이는 친구가 언급한 숲을 누비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백골을 찾았습니다. 꼼꼼히 살핀 덕분에 마침내 누군지 모를 백골을 발견했고 호랍이는 기꺼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름다웠을 그대여. 저승에서는 편히 지내소서. 호랍이는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목욕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호랍이가 은근히 기대를 품어서인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깊은 밤이 되자 기다리던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야심한 밤에 리시오. 호랍이의 물음에 방문객이 답했습니다. 처선이옵니다. 남자 목소리에 호랍이는 실망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뉘신지 모르나 잘못 찾아온 것 같소이다. 그래도 방문객은 그대로 서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이 맞습니다. 찾아온 까닭을 설명드릴 테니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호라비가 방문을 열자 내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궁궐 내시로 지내던 중 난리통에 죽고 버려졌는데 오늘 님께서 거둬주셨기에 보은하고자 소인의 궁둥이를 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금, 소총, 도둑과 솔직한 아이.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부지런히 일한 덕에 살림이 제법 부유했습니다. 형편 어려운 이웃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곡식을 빌려갈 정도였고 그는 대부분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밭으로 나가면서 어린 딸에게 집을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별일 없겠지만 집 잘 지키고 있으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농부가 집을 나선 후 근처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도둑이었고 두 놈이 흉기를 들고 재빨리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꼼짝하지 마. 소리 지르면 죽일 테니. 느닷없는 도둑 출현에 깜짝 놀란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집안에 있는 재물을 닥치는 대로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 도둑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곁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상자에는 옷감이 들어있고 어느 항아리에는 찹쌀이 들어있어요. 도둑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모두 꺼내 자루에 담고는 꽉 차서 터질 듯한 자루 주둥이를 힘껏 묶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직한 아이로구나. 이번에도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너를 해치지 않으마. 내 집에는 돈이 많을 텐데 그것들은 어디에 있니? 도둑이 자목 궁금한 얼굴로 묻자 아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곳간 깊숙한 곳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오후, 그렇구나. 그 곳간은 어디에 있지? 아이는 손으로 외양간 바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도둑들은 마음이 급했기에 서둘러 땅을 팠습니다. 아이는 곳간 문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도둑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는 자물쇠로 곳간 문을 잠근 뒤 온 힘을 다해 조금 거리가 있는 근처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둑들은 지금 곳간에 갇혀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렴. 이웃 사람들이 모여 급히 그 집으로 가니 안에서 벽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 곳간을 포위한 가운데 문을 열어보니 도둑들은 도망칠 벽을 뚫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한 사람이 도둑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심하고 못된 놈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관아의 나절들이 와서 도둑들을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직후 허둥지둥 귀가한 주인 부부는 아이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는 도둑들의 믿음을 얻어내고자 일부러 옷감과 찹쌀이 있는 곳을 알려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을 바탕으로 도둑들이 방심한 상태에서 곳간에 깊숙한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아이의 침착한 대처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고금, 소총, 선비를 의심한 할미. 가난한 선비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사당에 모신 신주를 여여에 태우고 옮길 처지가 못되어 고민했습니다. 여여는 장사 지낸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를 가리키며 사당에 모셔놓은 신주를 문 밖으로 모시고 나설 때 태우는 용도로도 씁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요여를 구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나. 조상님께 참 죄송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네. 며칠 갈등하던 선비는 부득이 신주를 소매 안에 넣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루마기 소매 폭이 넓어서 본인이 굳이 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든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행여라도 사람들이 알아차릴까봐 무척 신경 쓰였기에 선비는 이사 당일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키면 선비 체면이 말이 아니지. 선비는 조심하느라 주변을 둘러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귀여워하던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눈에 앞에서 가는 선비의 행동이 무척 수상해 보였습니다. 소매에 뭔가 물건을 집어넣은 채 좌우를 살피며 두리번거리며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할머니는 다급하게 선비에게 달려가서 그의 소매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생원님께서는 평소 이웃 사람들과 장난하지 않더니 오늘은 소인의 강아지를 숨기는 장난도 하시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느닷없는 할머니 말에 당황하고 화난 선비가 소매를 잡은 할미 손을 뿌리치면서 꾸짖었습니다. 할미는 무슨 망발을 그리하오. 그렇지만 할머니는 붉고 거친 배로 만든 두루마기 소매에 거무스름하게 비치는 신주를 강아지로 오해하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소매 안에 감춘 물건이 소인 강아지 아닌갑쇼.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 돌려주시지요. 말을 마친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소매를 유심히 바라보자 선비는 버럭 성을 내고 소매를 떨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하겠소? 선비는 정색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기에 선비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며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생원님, 생원님, 소인 강아지는 돌려주고 가셔야죠. 선비는 더 이상 화를 참기 힘들어 마침내 소매 안에 모신 신주를 꺼내어 할머니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네 강아지란 말인가? 그제야 할머니는 몹시 당황해하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인이 오해했습니다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몇 차례 언쟁하는 사이에 여러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만 선비는 신주를 소매에 넣은 일이 들통나서 의도치 않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고금 소총, 기생의 눈썰미. 방백, 즉 관찰사가 오늘날 보좌관에 해당하는 무관 비장 3명을 데리고 부임했습니다. 근무지에 도착한 날, 세 비장은 방백에게 인사드리고 각자 자기 거처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방백을 모시려고 대기하고 있던 기생들이 수군거렸는데 이때 한 기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 비장의 근본이 뭔지 알겠어. 다른 기생들이 그들의 근본이 뭐냐고 묻자 그 기생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 사람은 담배가게 상인으로 있었고 한 사람은 쌀가게에서 일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승려였다가 환속한 사람이야. 방백은 우연히 기생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뭔 근거로 저리 말할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후 방백은 공물을 보다가 조금 한가한 틈이 생겼습니다. 방백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세 비장을 차례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담을 나누기에 좋은 날이로군. 자네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하나하나 꺼내어 말해보게. 비록 지난날 힘들거나 부끄러웠던 일일지라도 숨기지 말게. 이에 한 비장이 먼저 자기 과거를 밝혔습니다. 소인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해서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게에서 담뱃잎 자르는 일을 배워 입에 풀칠하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어 다른 비방도 말했습니다. 소인도 일찍부터 가난했던지라 쌀가게 하는 먼 친척 밑에서 직접 뒷밥과
말박을 잡고 3, 4년 생활했사옵니다. 나머지 한 비장도 자신의 일을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린 나이에 집안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돌보아줄 친척도 없어서 부득이 불가의 몸을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처자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하여 도로 머리를 기르고 환속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한 소리로 이는 부끄러운 과거여서 숨기고 있었던 일이며 지금 질문을 받았기에 감히 숨길 수 없어 솔직히 아뢰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백이 혹시 최근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세비방은 하나같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방백은 별다른 말 없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 후 방백은 수하를 불러 형보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벌려놓도록 지시했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거라. 그리고는 이전에 곁에서 수군댔던 기생을 잡아들이더니 방백이 크게 꾸짖으며 물었습니다. 접대 내가 세비장의 근본에 대해 말했겠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았더냐? 만에 하나라도 바른대로 아뢰지 않으면 중죄로 다스릴 게다. 기생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암흑의 비장은 왼쪽 어깨가 낮습니다. 무릇 담뱃잎을 써는 사람은 왼손으로 담뱃잎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것을 자름으로 왼쪽 어깨가 낮아지게 됩니다. 암흑의 비장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먼지가 묻지 않았는데도 양쪽 소매를 털어내더군요. 대개 쌀가게에서 일하는 상인은 평소 쌀가루 먼지를 털어내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기생은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암흑의 비장은 인사드릴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더군요. 대개 중이 갓을 쓴 채 절을 하고 꿇어앉을 때는 머리카락이 없는 까닭에 갓이 벗겨질까 염려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갓끈을 잡아당긴답니다. 이러한 버릇들을 헤아려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잘못 말한 게 있는 건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기생이 설명을 마치자 방백은 한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수경 선생일세 그려. 수경 선생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유비에게 제갈량과 방통을 청구한 사마휘를 이루는 별칭이고 감시관이 뛰어난 인물로 유명합니다. 방백은 기생의 영민함을 기특히 여겨 칭찬하고 작은 상을 내렸으며 일절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고금 소총, 꿈풀이 잘하는 노인. 해몽은 꿈에 나타난 일을 풀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꿈풀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해몽을 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예언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해몽으로 생활 주변의 가벼운 일을 잘 마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해몽 할아버지가 예측한 일은 대개 들어맞았기에 특이한 꿈을 꾸면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잘 마치는지 확인해 볼까?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사내가 어느 날 장난기 생겨서 해몽 할아버지를 찾아가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나? 하얀 광주리를 꿈에 얻었습니다. 하얀 광주리는 대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얀 사리나무 가지를 성기게 엮고 만든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몽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집에 가보게. 바지 저고리 한 벌 얻어 입겠네. 바지 저고리라고요? 그럴 일이 없는데요. 글쎄, 꿈풀이는 그렇게 나왔다네. 사내는 꿈 자체가 거짓이므로 속으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건넌 마을로 시집간 수양딸이 오랜만에 바지 저고리 한 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내가 무슨 일로 옷을 해왔냐고 물으니 수양딸은 시댁에 경사가 있기에 선물로 가져왔노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기분 좋게 새 옷을 입으면서 해몽 할아버지의 예언이 우연치고는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내는 다시 해몽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접대 바지 저고리를 잘 얻어 입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얀 광주리에는 당연히 바지 저고리를 얻어 입어야지. 그런데 어째 또 왔는가? 어젯밤에 꿈을 또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누런 광주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누런 광주리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내 꿈풀이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고기 팔자로군. 집에 가면 고기를 실컷 먹겠어. 해몽 할아버지의 꿈풀이에 사내가 의문을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고기라고요? 형편이 어려워. 요즘 고기 구경도 못했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고기 먹을 운수일세. 사내는 이번엔 해몽이 엉터리로 구나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난 친구가 광주리를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 고기인가? 그 물음에 친구는 미친개를 때려잡아서 삶았다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개고기를 먹으면서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 꿈도 잘 맞히는구먼. 사내는 두 차례 꿈풀이가 적중하자 무언가를 하나 더 얻고 싶은 마음에 며칠 지나서 해몽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고기 잘 먹었습니다. 그랬을 테지. 그래, 이번엔 무슨 꿈인가? 이번에는 시커먼 큰 광주리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여, 빨리 자네 집으로 가보게.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자네 집에 불 났겠어. 빨리 가봐. 이 사람아.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아버지 집 대문 밖으로 나와 자기 집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불은 부엌 일부만 태우고 진압됐습니다. 불을 완전히 끈 뒤 사내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몽을 어찌하셨기에? 첫 번째는 바지 저고리를 얻어 입고, 두 번째는 고기를 실컷 먹고, 세 번째에는 화재를 당하는 걸 아셨습니까?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하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얀 광주리는 깨끗하기에 하얀 빨래를 담고 누리끼리한 광주리에는 푸성귀나 삶은 고기를 건져 담지. 그래서 자네는 새 옷을 얻어 입고 고기를 얻어 먹은 걸세. 그렇지만 새카만 광주리에는 뭘 담을 게 없어. 그건 곳간이 타는 것이기에 화재라고 생각했다네. 이 사람아, 이제 잘 알겠는가? 고금, 소청, 대감과 발정난 말. 출세를 위해 시골에서 한양으로 갔으나 몇 년 동안이나 변변찮은 벼슬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무변이 있었습니다. 무변은 결국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병조 판서를 찾아가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이 대감님 문화를 출입한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대감의 돌아보심을 잊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조 판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던 무변은 문득 덕담 한마디 해주지 않은 무심한 병조 판서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을 친숙하게 지냈거늘 병조 판서가 무변을 가엾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낯빛조차 보이지 않은 까닭입니다. 해가 저물어 컴컴한 하늘처럼 무변의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물러가면 동정은커녕 혹시 뒷말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무변은 발걸음을 돌려 병조 판서가 거처하는 사랑방에 딸린 작은 방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 창문이 살짝 열려 있기에 무변은 방 안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병조 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정난 말처럼 해보려무나. 몰래 들여다보니 여종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종은 부끄럽다면서 그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한 번 더 여종에게 발정난 말처럼 해보라고 지시했으나 여종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감께서는 그년을 소인에게 넘겨주십시오.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계집종에게 소인이 죄를 묻겠습니다. 어찌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날씨에 여종과 방사를 즐기던 병조 판서는 창밖에서 나는 소리에 당황하여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자리 하나를 마련하고 자네를 부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조 판서의 추천으로 무변은 변방장수 자리를 얻었고 부임하여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변의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장수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다시 관직으로 내보내는 심사가 있기 직전에 무변은 병조 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도 그 여종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돌이켜봐도 그 죄는 끝내 용서할 수가 없군요. 병조 판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그 문제를 굳이 들줄 필요가 있는가? 다음 날 무변은 다시 변방의 장수 자리에 제수되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무변이 돌아와 자기 문화를 드나들면서 발정난 말 이야기를 꺼낼까 우려해서 멀리 떨어진 고을로 보내버림으로써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무변은 외직을 전전하며 조금씩 승진했고 병조 판서의 뒷배에 힘입어 마침내 벼슬이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나귀와 생풀 한 다발. 서울 안산에 송생원이라는 호탕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근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몇 사람 손님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기 반찬을 곁들여 만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송생원에게 채소 반찬뿐인 상을 내놓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처럼 자네가 왔는데 거친 음식뿐이라서 부끄럽구먼. 이에 송생원은 미소 지으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백정을 불렀어. 내가 타고 온 나귀를 잡으라고 하는 게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먼저 자리 잡고 앉아있던 손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귀가 없으면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오? 그러자 송생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는 주인 집에서 키우는 수탉을 빌려 타고 가면 되겠지요. 송생원이 이처럼 말하자 손님들은 물론 주인 친구도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주인 친구는 잠시 인색했던 점을 미안해하며 곧바로 닭을 잡아 송생원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적빈자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손님은 광림종이 아니고 주인 또한 꽃을 두고 온 손님은 아니로다. 광림종은 못 말이고 또한 꽃을 두고 온 손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광림종은 후한 때 활동한 학자로 인품이 뛰어났기에 그를 흠모하는 지인과 따르는 제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제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였으며 모친상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다투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조문할 물건을 마련하지 못해 생풀 한 다발만 집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으나 광림종은 생풀을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채고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고결한 선비 서치가 틀림없도다. 역시 서치답구나.
내 어머니에게 이토록 정성 어린 생골 한 다발을 바치다니 얼마나 깊고 두터운 마음인가. 그 사람은 옥과 같도다. 적빈자는 바로 이 일화를 거론하며 광림종과 서치와 달리 대조적으로 이기적인 두 사람의 마음씨를 비유한 것입니다. 고금, 소청, 적적한 생원과 이웃집 과부. 중년에 아내를 잃고 적적하게 살아가는 생원집 바로 옆집에 남편을 일찍 잃고 절개를 지키며 사는 부유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생원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농부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여 몇 차례에 걸쳐 과부에게 혼인을 권했습니다. 내보기에 두 분은 천생연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더는 권하지 마세요. 과부는 그리 말했지만 사람들 이목이 신경 쓰여 거절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농부는 과부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생원에게 직접 타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생원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 한번 나서보시지요. 그 말을 들은 생원은 반색하며 농부에게 이러저러 하라고 시켰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한턱을 단단히 내겠네. 알았다고 대답한 농부는 이튿날 새벽에 과부집으로 찾아가 문 안에 들어서면서 과부를 부르며 부탁했습니다. 오늘 내가 밭을 갈아야 하니 황소를 빌려주소. 과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기에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도 밭을 갈아야 하니 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는 외양간으로 가서 막무가내로 황소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황소 울음소리를 들은 과부가 급히 일어나 옷을 추슬러 입고 방문을 열고 나와 농부를 쫓아갔습니다. 그 틈에 문 밖에 숨어서 기다리던 생원은 몰래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시각 과부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 고삐를 빼앗으려 했으나 농부가 순순히 손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걸 이리 주세요. 어허, 왜 이러시오? 두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는 사이에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뭔 일로 그리 다투시오? 누군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과부는 마침내 고삐를 잡아채서 황소를 되찾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과부를 뒤쫓아 걸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야유하고 불만 섞인 말도 내뱉었습니다. 사람 참 인정이 없네. 그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나와 그런 모습을 구경하며 농부와 함께 과부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졸지에 구경거리가 되어 크게 억울함을 느낀 과부는 외양간에 황소를 메어놓은 후 뒤쫓아온 농부를 뒤돌아보며 따졌습니다. 남의 소를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그때 알몸에 이불만 두르고 있던 생원이 재빨리 방문을 열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밭가는 소를 함부로 빼앗으려 든단 말이냐? 농부는 고개 돌려 방 안에 있는 생원을 쳐다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생원님이 여기에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감히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농부는 연신 굽신거리며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수절한다더니 사실은 생원과 간통하는 사이구먼. 속사정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과부를 음흉하다고 흉보면서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황당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다가 생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생원님께서는 무슨 일로 거기에 계시나요? 선비는 웃으면서 능청을 떨며 과부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자네와 더불어 지난밤에 이미 동침까지 했거늘 자네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더욱 황당한 말에 과부는 즉각 반박하려다가 이내 멈추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데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몇몇 사람이 문 밖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터에 자기의 모호한 처지를 밝히기 힘들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남은 구경꾼이 확실한 불륜을 소문내기 위해 자리를 떠나자 과부가 한참 동안 묵묵히 생각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운명이겠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마침내 생원과 함께 살았습니다. 생원은 남몰래 농부에게 크게 한통 냈고 꾀로 맞이한 아내를 진심으로 아껴주며 평생 해로했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도둑질은 아무나 하나. 어떤 무장이 어느 날 재상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소인이 데리고 있는 장교는 뭐든지 잘 훔치는 재주가 있는데 그에게 속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장의 큰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재상이 물었습니다. 그가 과연 나도 속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재상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바둑돌처럼 생긴 은이 가득 들어있다네. 그러면서 재상은 자신이 늘 곁에 두고 있는 가죽 주머니를 장교가 만약 도둑질해 갈 수 있다면 그에게 변방 벼슬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기한은 사흘일세. 무장도 결과가 궁금해서 장교에게 그 말을 전하니 장교는 곧장 재상의 집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재상은 벽 위에 매단 가죽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농반진반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둑질을 매우 잘한다는데 그럼 저것도 훔쳐가 보게. 소인이 비록 훔치기를 잘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면전에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 인사를 드린 후 바로 나왔습니다. 재상은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밤중에 도둑질 당할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재상은 청지기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며 집안을 엄히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이 든 가죽 주머니도 벽에서 내려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죽 주머니를 다시 벽에다 걸어두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군. 오후가 되자 장교가 재상 집을 찾아와 인사드리더니 가죽 주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던 장교가 가죽 주머니에 손을 대자 재상이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내가 보는 앞에서 훔치겠단 말인가? 아닙니다. 주머니가 멋있어서 잠깐 만져봤을 뿐입니다. 장교는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답하고는 그만 돌아가겠노라 인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자네가 무슨 수로 훔칠 수 있겠는가? 재상의 너털 웃음을 뒤로 한 채 돌아간 장교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에 재상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임을 잘 알고 있겠지. 재상의 확인 질문에 장교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저 주머니를 훔치면 소인은 대감님 손에 의해 변방장수로 제수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 상관에게 곤장을 맞아 죽을 겁니다. 장교는 이렇게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 벽 위에 매단 가죽 주머니를 집어 자기 소매 안에 쑥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훔쳐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교의 돌발적인 행동을 본 재상은 버럭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무례한가? 속히 그 주머니를 꺼내 제자리에 갖다 놓게. 장교는 가죽 주머니를 원위치에 놓고 재빨리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인지라 감히 존귀하신 분 앞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인은 이제 죽사옵니다. 앞으로 다시 대감님께 인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잘 훔친다고 이름을 날렸다더니만 지금 보니 어리석은 놈이로군. 비록 맞아 죽는다 한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장교는 두려운 표정으로
느릿느릿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상은 가죽 주머니를 바라보며 허풍쟁이 장교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이 사람을 시켜 가죽 주머니를 재상에게 보내왔습니다. 동봉한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가 가죽 주머니를 온전한 상태로 보냅니다. 깜짝 놀란 재상은 벽에 걸린 가죽 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두 주머니는 거의 똑같아서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재상이 먼저 돌아온 주머니를 열어보니 바둑돌 모양 은이 그대로 들어있었기에 이번에는 벽에 매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낫과 쇠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랬습니다. 장교는 이틀 연속 찾아와 재상에게 인사드리는 동안 가죽 주머니 형태를 자세히 살폈고 무게도 측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똑같이 만들고는 안에 낫과 쇠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장교는 가짜 가죽 주머니를 소매 안에 집어넣고 재상 집을 찾아가서는 진짜 가죽 주머니를 소매에 넣어 가짜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미처 그걸 모른 재상은 장교에게 무례한 짓을 한다고 혼냈을 뿐 바꿔치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상은 장교의 재주를 기특히 여겨 약속대로 변방장수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